제37회 사마휘는 다시 명사를 천거하고 유비는 초려를 3번 찾다. 이때 서서가 길을 재촉해서 허창에 이르니 조조는 서서가 당도한 것을 알자 즉시 순욱, 정욱 등 모사들에게 분부해 나가서 맞아들였다. 서서가 상부로 들어가서 조조를 뵈니 조조가 물었다. 공은 고명한 선비인데 어찌하여 몸을 굽혀 유비 같은 사람을 섬겼소? 이 사람이 소시의 난을 피해서 강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신야에 이르러 현덕과 가까이 지내게 된 것입니다. 노모가 이곳에서 승상이 근념의 주심을 입고 있으니 실로 참괴하고 감격하기 이를 데 없사옵니다. 공이 이곳에 오셨으니 조석으로 자당을 모시고 지내게 되었고 나 역시 가르침을 받게 되었소. 서서는 절하여 살해하고 밖으로 나오자 급히 모친을 가서 뵙고 대청 아래 엎드려 울었다. 그를 보자 모친이 크게 놀랐다. 내가 어째서 여기는 왔느냐? 근자에 신야에서 유예주를 섬기다 어머님의 편지를 받자옵고 밤도와 이리로 온 길입니다. 모친은 노발대발해서 손을 들어 책상을 치며 크게 꾸짖었다. 이 불효자식아, 내가 강으로 떠돌아다니기 여러 해라. 나는 그래도 내 학업이 얼마쯤 진취했으리라 했더니 도리어 처음만도 못하단 말이냐. 글을 읽었으니 모름지기 중효가 양전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인데 어째서 조조가 임금을 속이는 역적임을 모른단 말이냐. 유현덕으로 말하면 그 인의가 사해에 펼쳐 있고 더욱이 한실 종친이시니 내가 이미 섬겼으면 주인을 바로 얻은 것이라. 이제 한 장의 위조 편지를 받고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고 영명한 주인을 버리고서 간악한 자를 찾아와서 스스로 악명을 취하니 참으로 어리석은 놈이다. 내 무슨 낯으로 너와 서러보랴. 너야말로 조상을 욕되게 하며 부질없이 천지간에 살아있는 놈이로구나. 모친의 꾸지람을 듣고 서서는 땅에 엎드린 채 감히 낯을 들어 모친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모친이 병풍 뒤로 들어간 지 얼마 안 지나서 사람이 달려나와 알렸다. 노부인께서 들보에 목을 매셨습니다. 서서는 황망히 들어가서 구원했으나 어머니는 이미 숨이 끊어졌다. 후세 사람이 서서의 모친을 칭찬해 지은 시가 있다. 어질도다 서서의 어머니, 꽃다운 이름 천고의 길이 전하리로다. 절개 지켜 어그러짐 없고 집에 들면 보좌하며 백방으로 자식 가르치며 제 몸은 스스로 고달파라. 기계는 산 같고 의기는 폐부에서 나와 유예주를 찬미하고 위무제를 꾸짖도다. 가마에 삼기는 것 두려워 않고 도끼에 잘리는 것 무서워하나 오로지 자식이 조상을 욕되이 할까만 겁내도다. 복검과 동무되고 단기와 짝하리라. 살아서 이름나고 죽어서 제곳 찾았으니 어질도다 서서의 어머니, 꽃다운 이름 천고의 길이 전하리로다. 서서는 모친이 돌아간 것을 보자 통곡하다가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는 한참 만에 깨어났다. 조조는 사람을 시켜서 장매물을 보내어 조문하고 또 몸소 와서 영전에 전을 올렸다. 서서는 모친을 허창남원에 장사 지내고 시묘를 살았는데 조조가 보내주는 것은 하나도 받지 않았다. 이때 조조는 남정할 일을 의논하려 했는데 순욱이 지금은 날이 차서 용병하시는 것이 옳지 않으니 봄이나 되거든 한번 크게 군사를 일으켜 멀리 나가보시는 것이 좋을까옵니다. 라고 간해서 그 말을 조차 장화에 물을 끌어다 못을 만들어 현무지라 하고 그 안에서 수군을 조련해 남정할 준비를 했다. 한편 현덕은 예물을 갖추어
제갈량을 찾으러 융중으로 가려 했는데 문득 사람이 들어와서 고한다. 문 밖에 어떤 높은 관과 넓은 띠를 하고 풍골이 범상치 않은 선생 한 분이 찾아와 주공을 뵙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바로 공명이 아닌가 하고 현덕은 즉시 의관을 청제하고 맞으러 나갔다. 만나보니 사마휘다. 현덕이 크게 기뻐하며 후당으로 청해 자리를 권한 다음 인사말을 했다. 제가 그날 선생을 하직하고 돌아온 뒤로 날마다 군무가 바빠서 다시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처럼 왕림해 주시니 평소에 앙모하던 정을 적이 풀겠소이다. 서원직이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한번 만나보러 온 길입니다. 근자에 그의 자당이 조조 손에 잡혀가 사람을 보내 편지로 그를 오라고 불러서 허창으로 갔소이다. 아차, 조조의 계교에 속았구나. 내가 전에 듣기를 원직의 자당이 지극히 현철한 부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조조에게 잡혀갔더라도 그의 자당은 결단코 그를 보내서 아들을 부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편지는 틀림없이 위조한 것이라 원직이 가지 않으면 자당이 살 수 있지만 그가 갔으니 자당은 반드시 세상을 떠나고 마오리다. 현덕이 놀라서 그 까닭을 물었다. 원직의 자당은 의기가 아주 높으므로 필시 그 아들 보기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원직이 갈 때 남양 제갈량을 천거하던데 그 사람은 어떠하오? 원직은 가려거든 그냥 갈 것이지 구태여 남을 끌어내어 고생시킬 것은 무엇인가? 선생은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공명이 박릉의 최주평, 영천의 석광원, 연암의 맹공위, 그리고 서원직까지 이 네 사람과 가장 친한 사이요. 이들 네 사람이 모두 학문에 힘쓰나 오직 공명이 홀로 큰 계책과 박력을 품고 있소이다. 그가 일찍이 무릎을 끌어안고 길게 읊조리며 네 사람을 보고 그대들이 벼슬을 하면 자사 군수는 될 수 있으리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공명이의 뜻을 물었더니 공명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매양 자기를 관중 아기에 비하고 있으며 그 재주는 이루 헤아릴 길이 없소이다. 어찌하여 영천의 현사들이 이리도 많습니까? 예전에 은규란 사람이 천문을 잘 보았는데 그가 일찍이 뭇별이 영천 분야에 모여 있으니 그 땅에 반드시 현사가 많을 것이오라고 말한 일이 있답니다. 운장이 곁에 있다가 저는 관중과 아기가 춘추 전국대의 명인들로서 그 공이 천하를 덮었다고 들었는데 공명이 자기를 이 두 사람에 비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사마휘는 웃고 내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에게 비하는 것이 오히려 적당치 않소. 나는 다른 두 사람에게 그를 피하고 싶소. 라고 대답했다. 운장이 그 두 사람이란 대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가히 주조 800년을 일으킨 강자아와 한조 400년의 기업을 닦은 장자방에게 비할 것이오. 여러 사람이 그 말에 모두 악연히 놀라는데 사마위는 섬도를 내려서며 하직하고 가려 한다. 현덕이 붙들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사마휘는 문을 나서며 한 번 하늘을 우러러 와룡이 비록 그 주인은 얻었으나 때를 만나지 못했으니 아깝구나 라며 크게 웃더니 말을 마치자 표연히 갔다. 현덕은 참으로 세상을 피해 사는 현사로군 하고 감탄했다. 그 이튿날 현덕이 관우와 장비와 함께 종인들을 데리고 융중으로 오며 멀리 바라보니 산 곁에 농부 4~5명이 가래로 밭을 갈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창천은 원개 같고 육지는 바둑판 같은데 세인들 흑백으로 나뉘어 영욕을 다투느나 스스로 안일한 자 영예롭고 바삐 뛰는 자 욕될지니 남양 땅의 은자 베개 높이 베고 잠이 오히려 부족하구나. 노래를 듣고 현덕은 말을 세우더니 농부를 불렀다.
이 노래가 어떤 사람이 지은 것인가? 와룡 선생께서 지으신 것이옵니다. 와룡 선생이 어디 사시는가? 이 산 남쪽 일대가 높은 언덕인데 이게 와룡강이고 와룡강 앞에 성긴 숲이 있고 안에 초가지 판채가 있는데 바로 제갈 선생이 계신 곳이옵니다. 현덕은 살해하고 말을 채쳐 앞으로 나갔다. 서너마장을 못 가서 멀리 와룡강이 보이는데 과연 그 맑은 경치가 범상치 않다. 후세 사람에게 와룡이 살던 곳을 읊은 고풍 한 편이 있으니 그 시는 이러하다. 양양성 벗어나서 서문 밖 20리에 드높은 언덕 하나 냇가에 솟아있네. 언덕은 높고 높아 구름을 떠이고 냇물은 그 기슭을 감돌아 흐른다. 기새는 고난 용이 바위 위에 서린 듯 형상은 외로운 봉이 나무 그늘에 서 있는 듯 살인문 반쯤 열린 저기 저 초려 안에 높은 선비 홀로 누워 일어나지 않네. 대숲은 우거져서 빛이 병풍 둘러친 듯 사시장철 울타리엔 들꽃 향기 그윽하다. 책상에는 고서가 수두룩 쌓여 있고 자리에는 속된 물이 찾아온 적 없었더라. 잔나비는 과일 들고 지게 문을 두드리며 두루미는 문 밖에서 글소리 듣는다네. 검은 고는 금낭 속에 들어있고 칠성검은 벽상에 걸려있다. 초려 안에 저 선생 유아도 하신지고 한가하면 몸소 나와 밭가리에 힘을 쓰고 이제 봄울에 울면 꿈을 깨고 떨쳐나가 한 소리 크게 외쳐 천하를 정하리라. 현덕이 창원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친히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동자가 나와 묻는다. 현덕은 그에게 일렀다. 들어가서 한나라 좌장군, 의성정후, 이주목, 황숙유비가 특히 선생을 뵈러 왔다고 여쭈어라. 그 많은 이름을 저는 다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유비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여라. 선생님은 오늘 아침에 나가셨습니다. 어디를 가셨느냐? 정해놓고 다니질 않으니 어디 가신지를 모르지요. 그럼 언제쯤이나 돌아오실까? 돌아오시는 것도 일정하지 않으셔서 혹 4, 5일 될 때도 있고 또 10여일 될 때도 있습니다. 현덕은 낙심에 맞이않는데 장비가 이미 보지 못하게 된 바에는 어서 돌아가요 하고 재촉한다. 현덕이 잠시 기다려보자 라고 말했으나 운장이 그냥 돌아가시고 다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하고 말해 현덕은 그러기로 마음을 정하고 동자더러 선생께서 돌아오시거든 유비가 다녀갔습니다 하고 여쭤라 라고 말했다. 당부하기를 마친 뒤에 곧 말에 올라 돌아오는데 두어마장 오다가 말을 세우고 융중 경치를 돌아보니 과연 산이 높지는 않되 아름답고 물이 깊지는 않되 맑으며 땅이 넓지는 않으나 평탄하고 숲이 크지는 않으나 무성한데 잔나비와 두루미가 서로 놀고 소나무 대나무가 어우러져 푸르다. 한동안 보고 섰으려니까 문득 용모가 허낭하고 풍채가 당당한 사람이 머리에 소유건을 쓰고 몸에 검은 배 도포를 입고 손에 청려장을 짚고서 산간의 오솔길에서 나온다. 이분이 필시 와룡 선생이다. 하고 현덕은 급히 말에서 내려 앞으로 나가 예를 베풀며 물었다. 와룡 선생이 아니신가요? 장군은 누구십니까? 유비입니다. 나는 공명이 아니라 공명의 친구인 박릉 최주평입니다. 이름을 듣자 온 지 오랜데 이제 다행히 만나 뵈었으니 우선 나무대나 앉아서 한 말씀 가르침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들 둘이 숲속 돌 위에 마주 앉으니 관우 장비가 곁에 가 메쉬고 선다. 장군은 공명을 왜 만나려고 하십니까?
지금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사방이 소요하기로 공명을 찾아서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태평하게 할 계책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공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길 위주로 하시니 비록 어지신 마음이나 자고 이래로 혼란에 빠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무상하옵니다. 고조께서 참사 기이하여 무도한 진을 멸하신 때부터는 난에서 치로 들어간 것이요. 엘제와 평제에 대해 이르기까지 200년 동안 태평을 누린 끝에 왕망이 찬역하니 이는 또 치에서 난으로 들어간 것이요. 광무께서 중흥하여 기업을 회복하시니 이는 다시 난에서 치로 들어간 것이요. 이제 이르기까지 200년을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내온 까닭에 병난이 다시 사방에서 일어나니 이는 치로부터 또다시 난으로 들어가는 때라 조련히 바로잡을 수가 없는 것인데 장군이 공명으로 뒤집힌 천재를 바로잡으며 조각난 건군을 모으려 하시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며 부질없이 심령만 허비하지 않으실까 두렵소이다. 천리에 순응하는 자는 편안하고 천리를 거스르는 자는 고생한다 하며 일렀고 수가 있는 곳이면 도리도 이를 빼앗지는 못하고 명이 있는 곳이면 사람도 이를 억지로는 못한다라고 했는데 장군은 그 말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선생이 말씀하신 바가 실로 고견이기는 하나 다만 제가 한실의 묘애로서 마땅히 나라를 바로잡아야 옳을 터에 어찌 감히 그것을 수와 명에 맡기겠습니까? 사냐의 필부가 감히 천하의 일을 논할 일이겠습니까만 공이 모르시기에 망령되이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선생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소이다. 그런데 공명께서 어디를 가셨는지 모르십니까? 나 역시 찾아보려던 차라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선생을 모시고 함께 현성으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성이 한산한 것을 좋아해서 공명의 뜻을 두지 않은 지가 오래입니다. 후일 다시 뵙기로 하지요. 그는 말을 마치자 읍하고 갔다. 현덕은 관우 창비와 함께 다시 말을 타고 귀로에 올랐다. 보려는 공명은 못 보고 생각지도 않은 썩은 선비를 만나서 한담만 많이 했소. 하고 장비가 투덜거리자 현덕이 일렀다. 그도 역시 은사의 말이니라. 세 사람이 시냐로 돌아온 지 수일이 지나서다. 현덕이 사람을 보내서 공명의 소식을 알아봤더니 돌아와서 와룡 선생께서 돌아와 계십니다. 하고 고해서 현덕은 즉시 말의 안장을 지우라고 분부하는데 장비가 나서며 말했다. 그까지 촌놈 하나 만나려고 형님이 몸소 가실 것이 뭐요? 사람을 보내서 불러옵시다. 너는 맹자께서 하신 말씀도 못 들었느냐? 어진 일을 보려 하면서 그 도로써 하지 않으면 이는 오히려 그가 들어오기를 바라면서도 문을 닫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다. 공명은 당세의 대현인데 어찌 불러다 볼 수가 있겠느냐. 현덕은 장비를 꾸짖고 곧 말에 올라 다시 공명을 찾아가려고 나섰다. 관우와 장비도 말을 타고 그 뒤를 따랐다. 때는 마침 한겨울이라 날씨가 매섭게 춥고 하늘에는 구름이 드리웠는데 면마장을 못 가서 갑자기 북풍이 몰아치며 눈이 한박같이 쏟아진다. 산은 마치 옥을 깎아 세운 듯하고 숲풀은 흡사 은장식을 해놓은 것 같았다. 장비가 또 투덜거렸다. 싸움도 할 수 없는 이런 주위에 무익한 사람을 보러 이렇게 멀리 갈 게 뭐요? 시녀로 돌아가서 풍설을 피하는 것만 못하오. 나는 공명에게 내 성의를 알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춥거든 먼저들 돌아가거라. 죽기도 두려웠는데 주의가 무엇이겠소? 다만 형님이 공연히 마음을 쓰시는 게 딱해서 그러오. 그럼 여러 말 말고 그냥 따라오너라. 이리하여 계속 가는데 거의 초려 가까이 이르렀을 때 문득 길가 주점 안에서 누군지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덕이 말을 세우고 가만히 들어보니 이런 노래다. 대장부 세상에 아직 공명 못 이루니 슬프다 어느 때나 봄은 누려는고 그대는 못 보았나
동해의 한 늙은이 다늦게 운이 트여 뒤수레에 몸을 싣고 문왕과 돌아간 걸 800제 후 기약 않고 다 모여서 맹진을 건널 적에 백어가 배전에 뛰어든 걸 목야의 한 싸움에 피가 강을 이루니 빛나는 그의 공훈 무신 중에 으뜸인 걸 또 보지 못했는가 고향 땅의 술꾼이 초야에서 일어나 망탕산 융준공께 길게 읍한 걸 왕패를 논할 적에 고담준론 놀라워 발 씻다 말고 자리로 청해 그 위풍을 흠모한 걸 제나라 72성 한 번에 함모라니 그 업적을 이을 사람 천하에 또 없으리 두 사람의 높은 공적 오히려 이러하니 이제와 누가 감히 영웅을 논할 쏜가. 노래가 끝나자 또 한 사람이 상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른다. 고황제 칼을 들어 천하를 평정하고 기업을 세우신 지 400년이 지났어라. 환영 양대의 화덕이 쇠진함에 간신과 불표 자식이 권세를 희롱한다. 푸른 구렁이는 용상 옆에 내려오고 요사스러운 무지개는 옥당에 섰다. 사방에 도적대가 개미처럼 모여있고 간홍의 무리는 매처럼 날개치니 우리는 휘파람 불며 장단이나 치거니 답답하면 촌점으로 술 마시러 나온다네. 이 한 몸 보존하면 진종일 편안하다. 무엇하러 이름을 천추에 전하랴. 노래를 다 부르고 나자 두 사람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현덕은 혹시 와룡께서 이 안에 계시지 않나 하고 말에서 내려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보니 두 사람이 탁자를 가운데 놓고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데 위편에 앉은 사람은 얼굴이 희고 수염이 길며 아래편에 앉은 사람은 풍모가 기이했다. 현덕이 읍하고 물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와룡 선생이십니까? 수염 긴 사람이 되묻는다. 공은 누구신데 와룡은 왜 찾으시오? 이 사람은 유비라 하는데 선생을 찾아뵙고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히 할 계책을 구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와룡이 아니라 다 와룡의 벗인데 나는 영천 석광원이요. 이분은 연암 맹공이요. 현덕은 기뻐하며 말했다. 유비가 두 분의 대명을 들은 지 오랜데 우연히 여기서 만나뵈니 참으로 천행입니다. 말 몇 마리도 마침 있으니 두 분은 나와 함께 와룡 선생 장상으로 가셔서 같이 이야기나 좀 하시지요. 우리는 다 사냐에 묻혀서 게으르게 지내는 무리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일은 알지 못하니 구태여 물어보지 마시고 어서 와룡이나 찾아가 보시오. 현덕은 그들 두 사람과 작별하고 말에 올라 와룡강으로 갔다. 장원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문을 두드리고 동자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 오늘은 댁에 계시냐? 지금 당상에서 책을 보고 계셔요. 하고 동자가 대답하므로 현덕은 크게 기뻐하며 동자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다. 중문에 이르니 문짝에 연구가 쓰여 있다. 단박함으로 뜻을 밝히고 고요함으로 뜻을 멀리 미친다. 현덕이 잠깐 걸음을 멈추고 보고 있는데 호련 앞에서 글 읊는 소리가 들려서 중문 곁으로가 가만히 엿보니 초당 위에 한 젊은 사람이 화로 앞에서 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이러했다. 봉황은 천기를 날아도 오동나무 아니면 보금자리 치지 않고 선비는 모퉁이에 숨어 살아도 제 주인이 아니면 섬기지 않는다네. 몸소 들여나가 밭을 가니 즐겁구나. 나느냐
내 초가를 사랑하네. 한가 책을 보고 검은고 희롱하며 나느냐 천시를 기다리네. 현덕은 노래가 끝나기를 기다려 초당으로 들어가서 예를 베풀고 나서 말했다. 유비가 선생을 우러러 사모한 지 오래건만 연분이 없어서 배웁지 못했소이다. 지난번에 서원직이 선생의 말씀을 하길래 댁을 찾아왔으나 뵙지 못하고 돌아갔었는데 오늘 풍선을 무릅쓰고 온 보람이 있어 이렇듯 조난을 우러러 뵙게 되었으니 실로 만행입니다. 그 젊은이가 황망히 일어나 담례한다. 장군은 가영을 만나러 오신 유예주가 아니옵니까? 현덕이 마음에 의아해서 아니, 그럼 선생도 와룡이 아니시오? 하고 물었다. 저는 와룡의 아우 제갈균입니다. 저희는 형제가 셋인데 백형 제갈근은 지금 강동 손중모에게로 가셔서 막빈으로 계시고 공명은 바로 제 중형이십니다. 와룡께서 지금 댁에 계신가요? 어제 최주평과 약속하고 놀러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서 노시나요? 배 타고 강에 나가 놀기도 하시고 산중으로 중을 찾아보기도 하시고 촌으로 친구 만나러도 가시고 마을에 들어가서 검은 고도 타며 바둑도 두시니 가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으셔서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비가 이렇듯 연분이 박한가 2번씩 와서도 선생을 못 뵙다니. 잠시 앉아 계십시오. 차를 올리겠습니다. 선생이 없는 바에는 어서 말에 오르시오 형님. 장비가 권하니 현덕은 내가 이미 여기까지 온 터에 어찌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돌아갈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제갈균에게 물었다. 중시 와룡 선생이 도략에 정통하시고 매일 병서를 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그러하오? 저는 모릅니다. 장비가 다시 나서서 그 사람에게 뭘 물어보고 계시오? 눈보라가 대단한데 어서 갑시다. 라고 말했다. 현덕이 그를 꾸짖으니 제갈균이 가영이 계시지 않아서 거마를 오래 머무르시게 못하겠습니다. 일단 가영이 돌아오시는 대로 곧 찾아가 뵙도록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현덕은 어찌 감히 선생께서 왕림하시기를 바라리까. 내가 수일 후 다시 배로 오리다. 지피를 빌려주시면 중씨 앞으로 글언이나 한 장 남겨두어 유비의 간곡한 뜻이나 표할까 합니다. 라고 하자 제갈균이 곧 필묵을 내주었다. 현덕은 언 붓을 입김으로 녹여서 종이를 펼쳐놓고 편지 한 장을 썼는데 그 사연은 이러하다. 유비가 선생의 높으신 명성을 우러러 사모한 지 오래라. 2차례 뵈러 왔으나 2번 다 뵙지 못하고 돌아가니 그 섭섭한 심사를 무엇에 비하오리까. 유비가 한주의 묘회로서 외람되이 명성과 자기를 받고 있사오나 엎드려 살피건대 지금 조정은 대권이 쇠약하고 기강은 무너졌으며 간웅들은 나라를 어지럽히고 악당들은 임금을 속이니 저의 심담은 그대로 찢어지는 듯합니다. 저에게 비록 이를 바로잡아 건져보려는 지성은 있사오나 이를 경륜할 계책이 없사오니 바라건대 선생께서 인자하신 마음과 충의의 뜻으로 개연히 여망에 큰 재주를 펴시고 자방에 큰 계책을 베푸신다면 천하에 임한 다행이 다시 없고 사직에 임한 다행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우선 두어자로 고하고 다시 목욕제기한 다음에 와서 조난을 뵙고 천한 속마음을 사례라 하오니 선생은 양찰하소서. 다 쓰고 나서 현덕은 편지를 제갈균에게 당부한 다음에 하직을 고하고 문을 나왔다. 제갈균은 그를 팔에다 주러 문 밖까지 따라 나왔다. 현덕은 제삼 그에게 은근한 뜻을 표한 뒤에 바야흐로 말에 올라 떠나려고 하는데 문득 동자가 울 밖을 향해서 손을 흔들며 소리친다. 노 선생님께서 오셔요. 현덕이 바라보니 다리 서쪽에서 한 사람이 머리에 난모를 쓰고 몸에는 여우털 갑옷을 입고 나귀 등에 앉아서 오는데 그 뒤로
청의 동자 하나가 술 담은 호로병을 손에 들고 눈 위로 따라오고 있다. 보고 있으려니까 그 사람이 다리를 지나오면서 입으로 시 한 수를 읊조린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밤새 북풍이 세차더니 구름은 하늘을 덮고 백설은 휘날리어 옛 강산을 고쳐놓았네. 허공을 쳐다보니 옥룡이 다투는가. 비늘이 흩날리어 우주를 덮는구나. 낙이 타고 작은 다리를 지나오며 매화꽃 여인 것을 탄식하네. 노래를 들은 현덕은 이분이 참말 와룡이로군 하고 곧 말에서 뛰어내려 앞으로 나가 예를 베풀었다. 선생께서 이 추위에 어떻게 오십니까? 유비가 기다리고 있은지 오래입니다. 그 사람은 황망히 나귀에서 내려 탐례했다. 이때 제갈균이 뒤에 있다가 일러주었다. 그 어른은 가영 와룡이 아니라 가영의 악부 황승헌이란 분입니다. 방금 읊으신 글귀가 심히 고고하옵니다. 늙은 사람이 사위 집에서 양보음을 보고 그것을 한편 외웠는데 지금 다리를 지나면서 우연히 울타리 사이에 매화를 보고 느낀 대로 읊었더니 뜻밖에도 귀객께서 들으셨습니다. 현덕이 다시 물었다. 사위는 어디서 보셨습니까? 바로 이 늙은 사람도 그를 보러 오는 길이오시다. 현덕은 그의 대답을 듣고 다시 말에 올라 돌아오는데 마침 또 바람이 크게 일어나며 눈이 펑펑 쏟아진다. 현덕은 고개를 돌려 와룡강을 바라보며 울울한 심사를 금하지 못했다. 후세 사람이 현덕이 풍설을 무릅쓰고 공명을 찾아간 고사를 읊은 시가 있는데 그 시는 이러하다. 바람 불고 눈 오던 날 어진 이를 보러 가서 못 만나고 돌아오는 그 심사 애달파라. 시내의 돌다리는 얼어붙어 매끄럽고 추위는 안장 밑에 스며드는데 갈 길은 멀구나. 머리 위로 송이송이 배꽃은 떨어지고 버들개지 분분히 얼굴을 때리는데 말고삐를 잡고 서서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와룡강 언덕 위에 무덕이 쌓였더라. 현덕이 신야로 돌아온 뒤 세월은 빨리도 흘러 어느덧 새봄을 맞이했다. 현덕은 복자에게 명하여 시초를 갈라 길이를 택해 사흘을 재개하고 목욕한 후 새 옷을 갈아입고 다시 와룡강으로 공명을 찾아가려 했다. 관우와 장비가 이 말을 듣자 불쾌히 여겨 마침내 함께 들어가서 현덕에게 간했다. 고고한 현자는 영웅의 뜻을 알지 못하네. 지나친 겸사가 도리어 호걸의 의심을 자아낸다. 필경, 그들이 어떤 말로 간하려는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